4장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 그는 단점을 바탕으로 해서는 생산성을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이용 가능한 모든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동료와 상사의 강점,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강점이야말로 진정한 기회이다.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조직의 고유한 목적이다. 물론 조직은 우리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많은 단점들을 모두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직은 인간의 약점을 목표 달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는 있다. 조직의 과제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개인의 강점을 마치 건축용 벽돌처럼 쌓아 올리는 것이다. 각자의 강점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라.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분야는 인적 자원의 배치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발령을 내거나 승진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분야는 인적 자원의 배치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발령을 내거나 승진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인적 자원 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대상자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링컨 대통령은 신임 총사령관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이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했다. 장군이 좋아하는 술이 무엇인지 상표를 알면 똑같은 술을 한두 병씩 다른 장군들에게도 보낼 텐데 켄터키와 일리노이 개척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링컨은 술과 그 해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북군의 장군들 가운데 유독 그랜트만이 항상 전략 계획을 제대로 세웠고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랜트 장군의 사령관직 임명은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랜트를 지명한 링컨의 작정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전쟁터에서 검증된 장군의 능력, 즉 강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 즉 단점이 없다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링컨은 그 점을 어렵게 깨달았다. 링컨은 그랜트를 임명하기 전에 별다른 단점이 없다는 기준으로 서너 명의 장군을 연이어 임명했었다. 그 결과 북군은 병력과 병참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는데도 1861년에서 1864년까지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지 못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남북 사령관 로버트 리는 강점을 근거로 부하 장군들을 선발했다. 스톤월 잭슨 장군을 비롯해 리 사령관 휘하의 장군들은 모두 분명히 큰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리 사령관은 그러한 단점은 전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올바르게 판단했다. 반면 리 사령관 휘하의 장군들은 각기 한 가지 분야에서는 명실공히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 리 장군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것은 그 강점이었으며 거듭 말하거니와 오직 그 한 가지 강점이었다. 그 결과 링컨이 선발한 무난한 장군들은 리 사령관 휘하의 한 가지 목적에만 쓰이는 도구, 다시 말해 한정된 분야에서이지만 매우 강력한 능력을 지닌 장군들에게 거듭 패퇴했던 것이다. 아무런 단점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그런 사람을 배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기껏 평범한 인사 배치로 끝나고 말 것이다. 세상에 단점은 전혀 없고 강점만 있는 사람, 즉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인력 관리를 하는 것은 무능한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조직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름길이다. 큰 강점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커다란 단점도 지니고 있는 법이다. 산봉우리가 높은
곳에 계곡이 깊듯이 말이다. 그리고 온갖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인간은 없다. 인간의 지식, 경험, 그리고 능력 등 총체적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낙지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나무랄 데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핵심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 강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약점을 줄이려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약한 인간의 표본이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파악하고는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하가 능력 있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미국 철강 산업의 창건자인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택한 여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있다. 라는 글귀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도 또한 더 좋은 처방도 없다.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 와우. 물론 카네기의 부하들이 우수했던 것은 그가 부하들의 강점을 찾아 일에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카네기의 철강회사 임직원들은 하나의 특정 분야 그리고 특정 일에서만 남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두말할 것 없이 카네기야말로 그들 가운데 목표 달성을 가장 잘하는 경영자였다.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의 강점을 활용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휘하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리 사령관의 명령을 무시했고 또 그 때문에 전략을 망쳐 놓았다. 이러한 실수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억제했던 리 장군이 노발대발했다. 그의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 한 부관이 정중하게 물었다. 왜 그를 지휘관 자리에서 해임하지 않으십니까? 리 장군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도 들은 듯 부관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잖아.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부하들이란 상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오페라단의 책임자라면 프리마돈나가 관객을 끌어모으는 한 그녀가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프리마돈나가 뛰어난 공연을 하기 위해 까다롭게 구는 것이 천성인 경우 무대 감독은 급료를 받기 위해 그 프리마돈나의 성과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인류 교수나 뛰어난 학자가 학장에게 기분 좋게 대한다든가 교수회의에서 협조적이라든가 하는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장이 급료를 받는 것은 인류 교수나 인류 학자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 처리 과정에 다소 불쾌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수지 맞는 계산인 셈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결코 그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서는 안 된다. 질문은 그는 어떤 공헌을 하는가 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질문은 언제나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그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인사 배치를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찾아야지 모든 것을 두루 잘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된다. 한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가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강점을 일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전인적인 사람 또는 원만한 성격을 운운하는 말 뒤에는 사람의 가장 특수한 재능, 즉 한 가지 활동, 한 분야의 사업, 그리고 한 영역의 성과를 위해 어떤 사람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능력에 대한 깊은 모멸감이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해 우수성에 대한 질투심이다. 인간의 우수성은 한 가지 분야 또는 기껏해야 극히 소수의 분야에서만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만능천재라고 말할 때 그 의미에 꼭 걸맞는 사람이다.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조차도 폭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미술 분야에서만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만약 괴테의 시가 모두 사라지고 그의 업적이라고 알려진 남은 것들이 모두 광학이나 철학에 관한 이런저런 것뿐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백과사전에 각주에조차 올라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과 같은 위대한 천재들에게 진실인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진실이다. 그러므로 지식 근로자가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가 얻는 것은 기껏 충격과 그의 약점 그리고 성과의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한 장애로부터 오는 허탈감뿐이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배치하고 양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낭비이다. 인간 자원의 남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 오용이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먼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동료들이 실제로 공헌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동료의 성과 부진을 사전에 양해해주는 셈이 된다. 그런 지식 근로자는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이지는 않다 해도 파괴적이다. 진정 수준 높은 상사, 즉 나름대로 사람을 길러내는 요구 수준이 높은 상사는 언제나 부하가 무엇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부하에게 정말로 그것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약점에 기반을 두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조직은 인간의 약점을 무효화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간의 강점을 성과에 연결시키는 독특한 도구이다. 매우 강한 자는 조직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조직에 속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독립해서 혼자 일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혼자서도 목표를 달성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관계론자들이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할 때 쓰는 다음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이 있다. 누구도 손 하나만을 고용할 수는 없다. 손과 함께 사람 전체가 따라온다. 똑같은 논리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 혼자서 모든 것을 훌륭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할 수는 없다. 강점과 함께 약점이 늘 따라다닌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약점을 개인적인 결점에 국한하곤 작업 및 성과와는 관계가 없거나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직을 만들 수는 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강점이 발휘되도록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라도 대인관계에 능력이 없으면 사업상 큰 장애에 부딪힌다. 그러나 그런 성격의 사람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신 어떤 조직 내에 속하게 되면 자기 사무실만 지키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조직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약점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재무에는 커다란 문제에 재무에는 밝지만 생산이나 판매에는 소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주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조금 큰 기업에서는 재무에만 진정한 강점을 지닌 사람을 그 분야에서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가 약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존 존스라는 사람에게는 세무회계만을 시키는 것이 자신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최고 경영자는 존스가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는 존스를 관리직에 임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면 대인관계에 능한 사람들도 많다. 세무회계 분야의 인류 전문가는 매우 귀중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리고 그와 유사한 많은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조직에 중요하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한계점일 뿐이며 달리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모든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왜 사람의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근로자가 그토록 드문가? 특히 동료들의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근로자가 그토록 드문가? 특히 동료들의 강점을 활용하는 사람이 그다지도 드문가? 왜 링컨조차 강점을 택하기까지 3번씩이나 약점에 기초를 둔 인사결정을 했는가? 그 주된 이유는 최고 경영자의 당면 과제가 인력 배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 경영자의 당면 과제는 우선 빈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자리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도 되는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그 일자리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 이러한 순서에 따르면 가장 무난한 사람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뽑힌 사람은 필요한 순서로 따지면 제일 뒤로 밀려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조직은 당연히 평범한 조직이 되고 만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치료법은 배치 가능한 사람의 능력에 맞게 직무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은 질병보다 더 나쁘다. 아마도 극히 작고 단순한 조직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직무는 객관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개성이 아니라 과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직무의 내용, 직무의 구조, 그리고 직무의 위치를 수정하게 되면 조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조직의 직무들은 상호 의존하고 있고 또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을 단 하나의 직무에 배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직무나 책임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위인설관을 하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직무가 요구하는 것과 지명된 사람의 능력 사이에 궁극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한 사람을 직무에 꿰어 맞추기 위해 10명의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등 관료주의적 조직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의 생화학과에서 기초과목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자 강사는 우수할수록 좋다. 그런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일 것이다. 그러나 강의는 일반적인 수준이어야 하고 강사의 관심이나 취향과는 관계없이 생화학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이 망라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강의할 것인지는 학생들의 필요라는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것이 강의의 요목이다. 개별 강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제1 첼리스트를 충원해야 하는 경우 그는 자리에 1급 오보의 연주자를 후보 대상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어떤 후보 첼리스트들보다 더 위대한 음악가라 해도 말이다. 지휘자는 어떤 연주자를 위해 악보를 고치지도 않을 것이다. 봉급이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프리마돈나의 변덕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오페라 무대 감독은 공연 프로그램이 토스카로 되어 있으면 그녀의 주역을 맡을 것임을 언제나 예상하고 있다.
그녀가 주역을 맡을 것임을 언제나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인설관이 아니라 몰개인적이고 객관적인 직무를 먼저 구축해야 하는 데에는 한층 더 미묘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의 차이를 용인하는 유일한 법이자 진정한 장려책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인간관계는 개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직무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업적은 공헌이나 성과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직무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몰개인적으로 조직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강조점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옳은가로 쏠리게 될 것이다. 사람과 관련된 결정은 언제나 그가 이를 뛰어나게 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개인에 맞추어 직무를 구축하면 조직은 연고주의와 일사불란한 분위기로 흐를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조직은 그 어느 것도 허용할 수가 없다. 조직은 사람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 공평성과 객관적인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수한 인력을 놓치거나 그들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조직은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변화를 추진할 능력을 상실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다양한 의견 제출 능력을 잃게 된다. 위에 글이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는 1급 최고 경영자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동료 또는 부하들과 대체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을 선발할 때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기초해 뽑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과이지 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그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가까운 동료들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링컨은 자주 인용되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휘하의 육군 장관 스탠턴처럼 개인적으로 가까운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며 거리를 둔 뒤에야 겨우 목표를 달성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강요직에 친구를 임명하지 않았다. 헨리 모겐소 재무장관과도 거리를 두었는데 모겐소는 비정부 부문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 마셜 장군과 슬로온 2세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구분했다. 지금까지 예를 든 사람들 모두 마음이 따뜻했고 가까운 인간관계를 필요로 했으며 친구를 만들고 우정을 가꾸는 재능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정이라는 직무 외에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정이란 직무 외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도 업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다양성이 넘치고 강점을 지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팀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직무를 사람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항상 있다. 심지어 몰개인적 조직 구조를 강조했던 슬로온 2세마저도 GM 초기의 엔지니어링 부문을 특정한 사람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발명가 찰스 F. 캐터링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또한 조직론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거의 죽어가다시피 했던 해리 홉킨스를 임명하고는 그가 혁혁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런 예외들은 특별한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